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주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야, 목요일입니다. 예. 목요일도 다 지났죠? 네. 그럼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 아, 다 끝났네. 다 끝났어. 끝장입니다 이제. 아 정말. 더위도 조금 시원해진 것 같고. 네.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날씨가 돼가고 있네. 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자는 네. 배문성 팀장. 팀장입니다. 끝.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 혹시- 오랜만에. 혹시 어디 그 딴 것에 간 친구 있으면 빨리 전화해 주세요. 네, 지금 빨리 봐야 된다고. 오늘 배문성 팀장이라고 예. 그렇게 전화하면 알 겁니다. 오늘 언더스탠딩에서 예. 그 배문성이라는데 너 뭐 너한테 전화하는데 그러면 그래? 예,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막 이렇게 약간 네, 꿈틀대기도 서울 하고. 부동산은 뭐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예. 분들도 많고. 역전세 온다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뭐 대단치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요거 제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인데. 진짜 실수요자 아닙니까 요즘? 실수요자. 저 진짜 관심 있습니다. 돈 많은 무주택자 네. 안승찬. 돈은 많진 않지만 하여튼 무주택자라서 진짜 네. 관심 있는데, 자, 집 있는 분이나 집 없는 분이나 모두가 네. 관심 있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좀 싸우지 좀 맙시다. 여러분이 집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잠시 후에 자,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샤프해져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시장에서 어, 이렇다 저렇다 서로 막 헷갈리게 말이 많을 때 네. 저희는 그냥 그럼 이분 모셔서 들어보자.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요즘 네. 아주 시장이 난립니다. 뭐 그래도 역전세는 올 거야. 뭐 이렇게 경기 나쁜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올라? 어, 전고점 돌파? 음, 2021년에 그 좋던 제로금리 때 돌파한 전고점을 이 금리에 돌파한다고? 뭐라는 분도 계시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돌파 당하고 나서 울지 마. 아우, 나 라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네. 뭐 사실 여기 PD님께서 요새 이제 서울 집값 잘 오르는데 예. 와서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좀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예, 저는 네. 화면에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채권 시장을 엮어서 설명드릴 텐데 네. 출처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제가 뭐 존경하는 공인중개사님 그리고 뭐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 혹은 입주하는 분들의 어떤 경험담과 예. 제 내피셜에 좀 근거해서 오늘 좀 비과학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제 대한민국 투탑 입지. 예, 네. 반포 압구정의 2000년부터의 시세표인데요. 예. 출처가 이제 부동산 114니까 이제 실거래가가 아니라 호가 중심이고 그래서 하락장 때 실거래가는 저거보다 좀 낮았다는 걸 감안하고 예, 뭐 그렇고 이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를 좀 볼까요? 네. 예. 네. 잘 나오네요. 네, 뭐 일단 뭐 수익률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데 22년간 642% 상승했고 반포 기준으로 복리로 따지면 연 9.5%입니다. 네. 그리고 시점별로 따져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배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장기간 이제 하락 횡보해서 2006년 가격을 10년 뒤에 회복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최근에 강세장이 와서 이제 2배. 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그냥 금리랑 뭐 공급, 정부 정책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이 표만 싹 보면은 예. 뭐 리테일 시장이 그렇듯이 이제 뭔가 딱 과열이 돼서 오버슈팅 됐다가 그만큼 오랜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다시 달렸다. 뭐 그냥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해석이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대략 만약에 한 40세 안팎으로 이때 집을 샀다 치면 저분들께서 지금 이제 환갑이 넘으신 뭐 주로 한 5060년대 생들이실 거고 이제 8090년대 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은 이제 평당 1억에 이제 왔는데 뭐 앞으로 20년도 이제 똑같은 상승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20년 뒤에 이제 평당 6억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럼 단순히 20년간 6배 올랐다가 아니라 예. 이제 과거 20년의 환경이 어땠냐 그리고 그 환경이 변했다면 이제 수익률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이제 기본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사실 이제 좀 어른들이 추천하거나 강요하는 이제 직업이나 경로를 따라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사, 공무원, 뭐 국채은행 직원 막 이게 이제 어른들 세대에선 그게 그렇게 좋더라, 최고였는데. 최고였다. 뭐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해라라고 하는 걸 후행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좀 약간 물론 지금도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한데 이제 노력 대비 얻는 게 예전보다 너무 못해서 상투자 받다고 이제 후회하는 공무원 그만두는 분도 꽤 되시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60년대생에게 좋은 직장인 90년대생한테는 안 좋은 뭐 그런 사례도 이제 흔하게 보고 그러니까 뭔가 어른 세대에 좋았던 재테크가 이제 젊은 세대에게도 유효한 거냐. 뭐 좀 젊은 세대는 좀 이런 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거고. 이제 과거 20년과 미래 20년은 좀 매우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걸로 좀 이제 포인트가 되는 연도들 앞서 그 반포 압구정이 이제 급등했다가 뭐 횡보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포인트가 된 연도들마다의 제가 생각하는 주요 지표들인데요. 예. 뭐 사실 그 관점에서 이제 인구 고령화 저성장은 바꿀 수는 없는 경로고 그리고 사실 저 부분에서는 그래 뭐 인구 고령화 성장 낮아졌지만 뭐 그래도 집값 올랐잖아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관건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빨간 줄 이제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45%에서 105%가 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증가세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이제 가계부채로 성장을 보완해 왔는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약이다. 예, 이건 이제 오늘 금통위가 마침 있었고 이제 하는 총재님께서도 계속 이 부분 강조를 하시기는 했죠. 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는 그리고 또 이제 역시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는데 인플레를 맞아버린 지금은 이제 저렇게 당분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미세하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나 여타 선진국 대비 이제 1주택자 이제 주택 보유세랑 장기 수선 비용이 부담이 매우 낮았는데 이제 앞으로 뭐 고령화, ESG, 뭐 재정 적자 이런 요인들이 좀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갈 거고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상속세니 뭐 법인세니 되게 높은 거 말고 이제 아직 다른 선진국 대비 세율이 아직 낮은 부분을 결국은 좀 먼저 건드리지 않을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떤 과거 대비 어떤 1주택자의 보유 부담도 높아지지 향후엔 않겠느냐? 높아지지 않겠냐. 뭐 예.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공급의 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잠깐 따로 언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저 중에서 그럼 가장 영향이 큰 게 뭘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지금 가계부채가 분명히 좀 약간 이 20년간의 어떤 상승에 되게 큰 역할을 했는데 역할을 분명히 하긴 했고 성장률이 떨어져도 집값이 오른 이유는 저 GDP 대비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리고 저거보다 더 늘어나기는 혹시 어렵다는 근거가 있어요? 어렵다는 근거는 120쯤 되지 않을까? 뭐 또 150까지도 가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 부채가 많이 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크레딧을 평가할 때 부채가 많이 올라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네. 부채가 올라도 그거는 괜찮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저 시기 주로 아마 2010년대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을 대비해서 중국의 수혜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그 2017년부터 반도체 좋았던 거 원자재가 낮은 거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다른 선진국이나 그 개도국 대비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율로도 나타난 거고 그게 환율로 나중에 보여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환율이 가장 잘 방어했던 나라였었거든요. 예. 그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평가로 굉장히 성적이 좋은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 나라는 가계부채 정도는 좀 약점이지만 나머지가 다 괜찮다. 약간 그런 걸로 묻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그 다른 좋았던 것들이 좀 악화될수록 다른 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가계부채는 원래 심각한 부채는 거고, 높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사실 심각했다라고 지적한 거는 2016년부터 글로벌 그렇죠. 신용평가사들이 다 지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이제 80%를 GDP 대비 80%를 넘었던 때고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 연구 결과로는 80%를 넘는 순간부터는 이제 뭔가 소비가 위축되고,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오히려 성장에 위험하다 이런 식의 결론들이 나오는데 이자 내느라고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된다. 그렇죠. 거기나. 이자 내느라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소비 줄면 결국은 뭐 이제 불황 오고 뭐 고용 나빠지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 무너진다. 이게 하나의 패턴인 건데 그게 우리한테는 발생하지 않고 잘 넘어왔었죠. 그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이 부에서 예, 설명드리도록 예. 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아까 요 표에서 또 잠깐 보시면 2008년에서 2009년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이 세게 왔었던 시기였는데 예. 실제로 저 시기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급지들도 그러니까 2008년 가을 금융위기 때 상급지들이 일제히 급락했다가 2009년에 반등이 세게 왔었거든요. 예. 그 뒤로 이제 3, 4년간 이제 하락장이 이어지게 돼서 집값이 2005년 수준으로 이제 롤백
해버린 그런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명백하게 반등이 왔는데 이제 반등한 이유랑 이제 저 때는 왜 저랬나를 좀 같이 짚어보면은 좀 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08, 2009년에도 요즘 같은 반등이 있었는데 저 굉장히 센 반등이 있었죠. 네. 그런데 예. 결국 다시 꼬꾸라졌다. 왜 그때 그랬는지 복귀해 볼게. 왜 올라갔는지 왜 다시 꼬꾸라졌는지. 야, 그렇죠. 좋은. 네, 예.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리테일 시장의 특징은 이제 가격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수반돼서 변동성이 뭐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네.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변동성이 하듯이 크고, 있으니까. 예, 그렇듯이. 그리고 또 지금도 건설사 중역분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는 이제 다들 못 사서 안달이고 안 살 땐 다 같이 안 사서 건설사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하거든요. 주택 시장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군요. 그래. 다들 점심을 11시에도 와서 먹고 1시에도 와서 먹고 2시에 와서 되는데. 와서 먹으면 식당 하기 얼마나 편해. 꼭 12시에 와가지고 먹겠다고 그러고 1시까지는 날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런 할 건 수가 있죠. 없지. 예. 그렇죠. 근데 마침 또 아파트 시장은 뭐 기관 투자자가 없고 외인 예. 비중도 매우 적은 뭐 거의 미미한 뭐 그런 시장이고 심리가 매우 그리고,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또 리테일 투자자는 저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뉜다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지난번 소개해드린 비주로 지은 집에서는 뭐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좀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 표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사람과 이제 실제 돈 많이 번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데 뭐 실제 돈 많이 번 분은 여기 자막에도 뭐 집주인이 싸게 내놔서 그냥 계약했어 뭐 이렇게 결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처럼 이제 머리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느라 이제 의사결정은 늦고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손이 빠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제가 생각하기엔 마치 뭐 남자와 여자처럼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흔히 MBTI에서도 이제 I형은 뭐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데 뭐 E형은 말부터 뱉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뭐 내가 돈을 하듯이. 못 본 게 저래서 그렇구나. 생각만 많이 하고. 위쪽처럼 진짜 실행을 전혀 안 했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머리형, 장형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도 되고 저는 예. 편의상 이제 뭐 농부와 사냥꾼이라고 칭해서 이제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은 농부형이 대다수이실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더스탠딩이랑 되게 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근데 이런 게 사실 이 사냥꾼들 보기에는 야 쟤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뭐 부동산 다루면서 무슨 미국 금리 재정 적자 뭐 이런 얘기하고 막그 딱 되게 보면 딱 하는 거지. 그렇죠. 막 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서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도 달라서 예. 이제 농부들은 막 금리 성장, 인플레 막 뭐 이런 매크로 정보 실컷 이렇게 따지는데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은 뭐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걸 즐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사냥꾼 스타일이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부동산은 심리다. 뭐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하. 이런 이제 사냥꾼 분들께서 써주신 좀 인상 깊은 이제 댓글들 이제 보면은 뭐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초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게 해줄 때 돈 벌고 빠져야지요. 와. 뭐 이미 오르고 있는데 뭔 헛소리 맨날 책상에 앉아 기사 보면서 가지 말고 시장에 보고 직거래라. 뭐 이렇게 뭐 이제 제가 나왔던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달린 이런 이제 사냥꾼 분들의 이제 감사한 이제 댓글들인데 네. 감각으로 투자해요. 네네. 그러니까 와, 뭐 사실 이게 대박이다. 그 농부 입장에서 항변을 하자면 예. 뭐 부동산 가보면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 매물이 막 사라지니까 뭐 예. 호가 막 오르고 막 이런 건 이제 동행 지표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근데 오르고 나면 그 뒤 집값이 더 오른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선행 지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은 좀 약간 좀 자주 바뀌어서 그러니까 집으로 단타를 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예. 세금 문제 외에는 뭐 너무 막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막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뭐 그런 정보이긴 한데 약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상승장 타이밍에서 농부가 사냥꾼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 이분들은 촉으로 벌써 이제 먼저 달려가서 이제 예. 지금 사신 분들이고 이제 근데 그만큼 사냥꾼은 이제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모든 자산이 그러한데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면 사냥꾼이 먼저 사고 그 뒤로 이제 농부들이 꾸역꾸역 사줘야 이게 올라가는 그게 상승장으로 거고. 가는 그렇죠. 거고. 근데 예. 만약에 이제 농부들이 돈이 없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매수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사냥꾼들이 이제 죽는 뭐 그런 게 거의 결국 모든 뒤에 자산 시장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군요, 결국. 그렇겠네.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사실 2009년의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예. 2008년 가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막 급락을 하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로 낮추니까 우리도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빠르게 낮추고 예. 그때 당시 이제 정부도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강남 3구 이외에는 이제 투기 지역 해제 그리고 DTI도 당시 40%에서 50% 60%로 예. 이렇게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로 이제 보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랑 정부 정책이 함께 일조를 하니까 그때 수요가 갑자기 확 세지면서 반등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세게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 통상 이제 더블 탑이 오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승장이 길수록 이제 대중의 관심도 이제 깊어져 있는데 예. 개중에 이제 상승장에서 되게 잘 번 사람 그리고 혹은 이제 돈은 있는데 기회를 놓쳐서 아쉬운 사람들은 계속 이 시장을 주시를 이제 해오다가 예. 전고점에서 하락이 나온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 그때 마침 금리와 정부 정책까지 받쳐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전 상승장이 길수록 이제 유동성이 묶여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반등장에 쏟고 나면 이제 구조적으로 약해진 신규 수요를 이제 좀 확인하면서 약간 흘러내리는 게 그게 이제 전형적인 더블탑의 이제 모습이고요. 근데 물론 이때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이제 신규 수요를 자극해가지고 이 상승을 다시 더 도모를 할 수가 있는데 저 당시를 다시 복귀해 보면 시장 금리가 그 뒤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정부도 이제 가계부채 통제에 주력을 하면서 이제 지방은 규제를 다 풀어주지만 예. 수도권은 규제를 다시 높게 유지하는 그런 이원화 정책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에는 당시에 이제 중국 덕분에 수출이 굉장히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도 잘 나오고 하니까 야 이럴 때 내부 문제 정리를 하자 하고 이제 부동산 PF발로 이제 건설사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당시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체력이 되니까 수출도 잘 되고 뭐 이게 성장이 잘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건설사 저축은행들 막 망해도 경제 전반에 어떤 큰 문제로 번지지는 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살짝 이거를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거를 하긴 하는데 그 트랩에 조금 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은 코로나 때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경기 좋으니까 야 이럴 때 조정해야 된다. 약간 부동산 사교육 게임 막 평소에 아주 눈에 가시 같았던 거를 이렇게 좋을 때 이제 칼을 휘둘러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약간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너무 빠르게 나빠져서 이게 약간 너무 세게 휘둘렀나? 좀 그렇죠. 약간 그 상황에 된 게 아니냐 살릴 수도 싶은데 원래 조용히 휘두르려고 그랬는데 네. 왜 다들 나를 보고 있어? 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운 좋게 좀 그 뒤로 이제 중국 덕분에 잘 이게 탄탄하게 된 덕분에 좀 칼을 휘둘러도 잘 좀 이게 맞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 좀 후행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몇 년쯤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게 이제 2010년부터 2013년 그때 이제 건설사들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되고 저축은행도 그때들 이제 파산하고 그런 일들이 그때 벌어졌거든요. 2013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그때 수도권 집값도 이제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뭐 강남에 2006년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당시 2006년에 이 아파트가 일단 15억인데 전세가는 한 5억 정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근데 뭐 금융위기를 거칠 때 15억에서 뭐 저가는 이제 10억까지 훅 떨어져 가지고 그랬었던 거를 2009년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거래량 34평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고요. 금리를 막 낮췄을 때 당시 금리 낮추고 또 정부도 이제 약간 밀어주고 그렇죠. 이제 경착륙 방지하기 위해 풀어줬을 때 그랬는데 그 뒤로는 이제 슬슬 여기도 그냥 계속 하락을 하락 추세를 2013년까지는 갔고 검정색이 매매 가격이죠. 그렇죠. 매매 가격이죠. 저게 하락 그래요. 너무 좁아서 그렇지 하락 그렇죠. 추세네요. 사실 그렇긴 하죠. 15억에서 10억대로 14억, 예, 13억 가는 하나에 거니까 10억이 붙었으니까. 이제 이 뒤가 워낙 크니까 이게 바가 높아져가지고 작아 보이는데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이제 그냥 뭐 금리 같은 걸 떠나서 이제 유동성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이 갭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먼저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더 세지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는데 이게 이제 2006년쯤 되면 굉장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가장 투기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예. 그때 사신 분들 다 보면은 굉장히 갭이란 게 이제 결국은 유동성이 그만큼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집을 산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큰 자금들이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그 뒤로 어떤 유동성이 약해지는 데서 알아서 수요가 좀 또 약해지는. 그러니까 2009년에 힘을 한번 쓰긴 했지만 워낙 유동성이 여기에 많이 묶여버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자체가 알아서 약해지고 예. 이게 갭이 줄어드는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조금만 써도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니까 집값은 내리고 전세는 오르고. 그렇죠. 예,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이제 어떤 대세 상승이라는 것으로 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유동성 수요의 힘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자금이 묶여버릴수록 수요의 힘이 약해지는데 지금도 상황을 보면은 이게 갭이 한 2019년부터 굉장히 커졌는데 예. 이렇게 커진 갭이 너무 유지가 되니까 사실 이 2021, 22쯤 되면은 갭이 너무 커서 그 자체로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줄어든 모습은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지금 그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7월까지인데도 벌써 2018년 이후보다도 더 거래량이 많아진 지금 약간 그런 상태와 요즘 거래량이 있습니다.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래량이 굉장히 전 상급지 위주로 많이 늘은 뭐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하락장을 조금 더 길게 한 요인이 뭐냐면 어느 시점에 길게? 하락장은 이제 굳이 나누어 2008년부터 2013년을 이제 네.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네. 있으니까요. 예. 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이제 세대수가 많은 거 순서대로 이제 소팅을 한 자료인데 예. 보시다시피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매우 적었던 이 강세장일 때는 이렇게 매우 적었는데 이제 그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2008년 이후 입주 물량을 보시면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더 많은데 많았다. 이때 당시 잠실의 엘리트가 입주를 할 때 예. 잠실 엘리트의 저신축 아파트 34평 전세가가 이제 2억에 체결될 정도로 이제 너무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네, 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예. 이렇게 전세가가 언더슈팅되는 것 자체가 이제 집을 살 때 너무 많은 유동성을 소진시키는 걸로 작동을 해서 갭이 너무 커졌죠. 갭 투자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전세값이 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약세라는 게 결국은 약간 이 하락장을 좀 더 심화시키는 예. 그런 요인이 됐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의 반등을 일단 또 이렇게 짚어보면 자, 기준금리는 이제 꾸준히 올려서 지금이 3.5%로 최고지만 시장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이제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국고채 금리 그리고 코픽스 금리, 가계대출에는 이제 코픽스 금리를 기준처럼 쓰니까 이제 코픽스를 보여드리면 시장금리는 이제 작년 가을에 피크를 치고 올 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CPI가 작년 가을에 9%에 고점 치고 내려오면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 다 끝났다. 2023년은 금리 내릴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설레발을 친 건데 예. 사실 시장 금리가 저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1% 포인트나 변하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건 이제 여파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1% 포인트가 오르면 급락할 거고 1% 포인트가 내려가면 급등할 거란 말이죠. 뭐 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사실은 시장 금리 하락만으로도 이제 체력이 조금은 회복될 만한 그런 와중에 거의 뭐 자양강장제 이제 3종 세트까지 이제 막 주사를 이제 놓은 건데 각종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1.3 대책 그리고 층내 보금자리론 이제 40조 예. 그리고 은행들의 가상금리 낮추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부동산 경착륙 방지용이긴 한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또 많이 오르는 거 보면서 아주 이게 스테로이드가 좀 너무 이제 셌구나 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어떤 이 사냥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개인적으로는 저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낮춘 거는 이제 농부들의 마음도 지금 흔들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주담대는 기준금리가 2%일 때 주담대와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바가 이제 주담대와 코픽스 간의 차이. 은행 마진. 그렇죠. 은행 마진인 건데 예. 이게 은행 마진을 통상 낮추다 보니까 그렇죠. 2% 포인트였었는데 지금은 예. 거의 50bp 수준으로
뭐 은행이 뭐 선량해서 낮췄다기보다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감독 경제만 당국에 시키고, 그렇게 그런 게 했죠. 들어갔죠. 그래서 신규 주담대가 이제 코픽스나 기준금리 대비로 2% 포인트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게 50bp까지 눌렀으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만큼은 기준금리를 한 1% 포인트 넘게 낮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셈이다.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근데 볼 수 있겠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뭐 사례를 조금 더 보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은행의 5년 조달 금리가 한 4.3에서 4.4%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대출 금리인 주담대가 거의 유사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분양을 받았다가 이제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 뭐 청량리나 둔촌 이런 데 완공된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 사례를 들어보면 예. 이제 모 은행의 40년 거치 주담대 최종 금리가 뭐 3.82%, 뭐 그리고 제2금융권도 30년 만기가 4.1에서 4.2%. 게다가 한도가 이제 감정가의 70%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랑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감정가의 70%라는 이 한도가.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분양받느라 넣어놨던 계약금 10%도 빚으로 다시 다 조달 가능하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만큼을 그대로 다 3.82%의 조달이 가능해진 거죠. 분양을 싸게 하니까 분양이 워낙 뭐 서울은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 그 3, 4년 전은 분양가가 지금의 시세보다 싸 시가의 70%에 보니 분양하다 보니 대출은 시가의 70%까지 해주니까 해주니까 분양가만큼을 돈 거의 없이 분양받으면 그냥 거의 다 분양받으면 대출 받을 수 똑같은 있다. 거다. 그렇죠. 아예 입주할 때 그냥 내 분양가를 다 그냥 그대로 은행이 무슨 말인지 아주 알겠어. 저리로 이제 요즘 그런 상황이다.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분양받으느라 넣어놨던 계약금 10%도 빚으로 다시 땡기고 예. 그래서 대출을 안 받아도 되지만 이런 저금리는 지금 주담대에서만 가능하니까 일단 3.8%의 풀로 대출 받고 예. 남은 유동성은 뭔가 4% 넘는 어떤 상호신용금고나 뭐에도 채권에 넣고, 막 예. 투자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과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도 좀 흐르는 예. 그런 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지금 상승장에 제대로 지금 마중물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예. 9억 이하 아파트 사는데 이제 40조의 유동성이 공급이 지금 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이걸로 빚을 갚고 유동성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빚을 더 내서 상급지나 이제 아니면 더 큰 평형으로 이사가는 그런 이제 지금 교체 수요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보금자리 론을 해주니까 그 론 받아서 어떤 분은 집을 사고 그분들한테 집을 판 분들은 그 돈 받아서 그 돈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렇죠. 딴데 뭐 대출 가서. 금리도 워낙 싸고 하니까 예. 이참에 끼어서 상급지 보던 곳 가고 싶은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집들이 자극받는다는 거군요. 집값이.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40조의 마중물을 슉 넣어준 게 상급지로 타다닥 9억 원 이하만 하는 거지만 그게 거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이거 파신 분들이 그렇겠네요. 빚 갚고 유동성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겠네. 자꾸 교체를 수요로 감으로써.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마용성 34평 아파트 시세가 대략 한 15에서 20억 정도 되는데 예. 이제 이거 친한 중개사분의 이제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다 지금 다 교체 수요고 어딘가를 파신 분이 나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알아봐 달라 하는 손바뀜이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하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 사실 분들은 조금 저렴했던 아파트 판 분들이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이제 마용성 기준으로는 한 9억 이상 빚내는 가게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5, 6억 정도 차입은 되게 일반적이다. 라고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굉장히 많이들 쓰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용성이니까 뭐 거의 반올림하면 20억 가까이 되는 돈일 테니까요. 그렇죠. 15억은 넘고. 네, 그러하고 하니까 그러니 뭐 한 9억 정도 9억 대출들도 정도 대출 받겠지. 이게 훅 받는 야.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저는 이게 뭐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다라고 싶은 게 막 코픽스 대비 OBP 막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그런 와중에 금리는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내가 지금 더해지고 있으니까. 더 하면은 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쌀 때 내가 대출 받아야지라는 심리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걱정되는 포인트는 이제 이거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가상금리를 아까 낮춘 보여드린 것처럼 건데. 200bp보다 50bp 낮춘 건데 예. 이게 지속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거치 하고 나면은 주담대도 대환이 되다 보니까 예. 이 비싸게 주담대를 받았던 분들 코픽스 대비 200bp 이랬던 분들이 막 이제 코픽스 플러스 뭐 50bp 이런 거로 지금 갈아타기도 갈아타기.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그 새로 들어 지금 막 나간 대출들이 너무 저마진 혹은 이제 그 역마진성 대출이 너무 나간 거라 예. 이거는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중단을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은행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제2금융권들이 해놓은 PF니 뭐 해외 대체 투자 이것 예.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역마진이 나는 상황을 이건 영원히 둘 수는 없는 거다. 분명히 한시적인 걸 텐데 이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 대출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뭐 상황이기는 하죠. 은행들은 그 가상금리를 굉장히 낮춘 이유는 금감원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같은 질문인데 그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낮춘 건 맞으나 감독 당국에서도 좀 낮춰라 눈치도 주고 좀 이렇게 불러 세우고 한 것도 있으나 예를 들면 대출 비교가 예전보다 좀 더 쉬워지고 점점 경쟁적인 환경은 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다시 막 가상금리를 많이 붙이기도 어려운 환경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은행을 다녀봤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대출 금리와 조달 금리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긴 그러니까 왜 합니다.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파격 세일, 노마진 세일을 왜 하는 겁니까? 언제 은행이 보통 언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게 언론에도 많이 등장했듯이 결국은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 시책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그렇죠. 실제적인 금리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조치를 한 낮춰서 거다. 은행들 보고 불러서 네. 야, 부산은행, 네 이름이 부산은행인 것 같지? 사실은 중간에 글자 하나 빠졌어. 부동산은행이야. 자, 가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주가 되게 주가가 낮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외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 아니 정부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마진을 막 조정해라는 뭐 여기지도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채권 입장에선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세게 관리 감독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게 어떤 정부와 한 몸이다라는 거는 이 은행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채권자에게 참 좋고 주주에게는 좀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장단이 다 같이 있다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은행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길게 계속 갈 파격 세일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시중 금리가. 시중 대출 제가 금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리스크는 그러면 코픽스 플러스 이게 가상금리가 낮은 상태인데 가상금리도 이제 더 낮아질 수는 없이 이제 올려줘야만 될 일이 남았는데 코픽스라는 것도 올라버리면 이중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중 금리 자체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 지르신 분들이 이제 제일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가상금리도 낮춰서 받았는데 심지어 시중금리까지 낮아진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로 치면 정말 성공한 채권 투자 뭐 이런 그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즘은 금리가 그래도 조금 낮아졌으니까 이걸로 집 사자. 그거는 선택을 좀 고민해야 되지만 옛날에 대출 받았던 거 요즘 갈아탈 수 있으면 무조건 갈아타야 되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지금이 그런 기회인 내가 거죠. 갖고 있는 대출을 요즘 다른 데 가서 갈아탈 수 있으면 이건 비교해보나 마나 요즘 대출이 싸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정부가 의도한 것이기도 한 게 지금 가계가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허덕이니까 이거를 이제 은행 너네들은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가계의 부담을 이제 좀 나눠라 하는 식으로 해서 가계의 부담을 이제 낮춰주는 약간 그 의도도 지금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잠깐 부동산이 뜨거워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연료가 계속 주입될까? 글쎄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약간 그런 뉘앙스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전세 시장 상황은 뭐 그냥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면은 역전세는 왜 온다더니 안 와요?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역전세가 안 오고요. 아니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좀 30분 늦어. 역전세 온다고 하더니만 뭐 슬금슬금 요즘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많이 빠졌다가. 네네네. 뭐 이것도 저는 전세가는 이제 예전에 뭐 전세는 채권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한 반포에 이제 한 1,000세대 좀 넘는 아파트 이게 한눈에 좀 보기 쉬워서 가져왔는데 2022년 초처럼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가가 한 20억, 18억 이 정도들에 체결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금리가 가장 높았던 이 가을과 연말
그러니까 통상 가을에 이제 2개월 뒤 전세를 잡으니까 예. 그 금리가 제일 높을 때는 이게 한 11억, 10억 이렇게 약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전셋값이? 예, 네. 이렇게들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금리가 시장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이게 또 다시 슬금슬금 반영이 되면서 예. 슬금슬금 또 올라온 예. 상황인데 근데 또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저는 이제 반포의 전세가를 보면 결국은 이게 시차를 두고 나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베일리가 입주를 이제 하죠. 그리고 시장금리도 지금 또 약간 더 올라오고 이출되다 보니까 약간 요 전세가가 다시 좀 그러니까 잘 조정이 체결이 안 될 되거나 거다. 예, 좀 약간의 지금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살짝 올라가긴 예, 했으나.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버티긴 하는데 반포 쪽이 전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본 데가 이제 반포, 잠실, 뭐 마포 이렇게 셋을 보면 지금은 이 셋의 스프레드가 가장 좁혀져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마포나 반포나 전셋값은 비슷해요? 마포, 잠실, 반포가 전세가가 오. 굉장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만큼 차이 예. 났다면 지금은 반포 탑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 반포가 반포 보시다시피 반포 반포가 반포가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뜻이네요. 지금 반포 전세 들어간 거 제가 이런 얘기 추천이 추천. 안 되니까. 추천? 예. 아무튼 진짜 언제 살아보겠어. 예, 다른 너무 지역 좋은데요, 반포. 그렇죠. 다른 지역 대비 제일 지금 저렴한 전세값. 저렴에 져 있는 상태이고 새 아파트. 예, 그렇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다시 반포가 오르던가 다른 지역이 좀 낮아지면서 키 맞추기를 다시 하든가 뭐 이럴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서울의 전세가 흐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금통위에서도 확인하고 미국의 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지금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현 수준을 어느 정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한다라고 치면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전세가를 좀 흔드는 요인이 될 텐데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2014년에서 2019년 수도권 아파트 강세장일 때는 이제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충격이 좀 오기는 했었죠. 그때 전세가가 서울이 좀 확 낮아지면서 약간의 침체는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앞으로 이 2023에서 2026년까지 이제 입주할 아파트들인데 강남이 많아요. 요즘. 그렇죠. 강남 3구가 그 앞서 이게 20년 쫙 봤을 때 이 시기가 지금 제일 많은 네. 압도적으로 많은 시기긴 하죠. 예.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제 개포 1단지 이제 레미안 원밸리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말 연초에 개포 1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신반포 메이플자이 나온 다음에 대망의 둔촌주공이 내년 연말 연초 요때 이렇게 딱딱딱 이제 나오는 시가 돼서 제 생각에는 이 개포 1단지와 이제 둔촌주공 정도는 헬리오시티 때 정도의 파급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금리가 물론 적금 깨면 둔촌주공 전세 살 수 있는. 뭐 뭔가 뭔가 좀 그렇죠. 어떤 규모나 이런저런 입지나 이런 저런 면에서 봤을 때 예. 뭐 이 정도의 파급 효과는 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전세가가 지금은 어찌 보면은 금리가 이제 상반기 중에 좀 내려온 효과를 보긴 했는데 금리가 거기선 지금 시장금리가 다시 약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런 입주 물량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세가가 쉽게 이렇게 잘 뛰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내년, 그런 게 하나 내후년 있죠. 무슨 예,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 그 배 팀장님은 굉장히 이게 시장의 금리 가격이 부동산에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 결국 그걸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금리가 약간 고점이다.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뭐 많이 올라가겠느냐. 이게 유지된다는 설은 있으나 네. 생각보다 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겠느냐는 또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집은 굉장히 단기로 사는 게 아니고 꽤 긴 흐름 타는 거라면 그렇게 보면 결국 금리는 지금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부동산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제 그 다음 그래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거에 당연히 대해서 준비를- 안 대표님 말이 맞았다는 설명입니까? 틀렸다는 말도 안 된다는 설명입니까? 설명입니까? 저는 이제 약간은 다른 얘기 좀 하고 틀렸다는 싶어요. 설명이요? 틀렸다는 아니고요. 영상 지금은 팀장님은 말씀을 점잖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하면 야,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들어보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집값이 전세보다 지금 더 먼저 올랐단 말이죠. 지금 반등도. 근데 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그 자체로 수요가 약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전세가율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재량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장기 금리 추이에 좀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미국의 장기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변수다.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왜? 미국 장기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예. 뭐 앞서 사실 제가 뭐 리테일 투자자 사냥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실력이 더 뛰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매니저들이 연말이면은 이제 내년 전망을 하고 포지션을 이제 큰 틀에서 구축을 하는데 이제 작년엔 미국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이제 당분간 기술주 나스닥 답이 없다. 예. 그리고 중국은 리오프닝하니까 중국 좋다 하면서 연말 연초에 대체로 나스닥 숏 중국 롱을 잡았었다고 해요. 그랬다 망했죠. 그렇죠. 뭐 다. 그러다 이제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롱숏을 다시 푸느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분석이 이제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여하는 채권 시장도 되게 엄청나게 이제 우왕좌왕하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 좀 현직자들이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고 지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들 자기가 겪었던 가장 기억이 생생한 가까운 과거에 이제 몰입을 하다가 지금 예. 터지는 그래프 거거든요. 진짜 재밌다 저거. 네네. 예. 워렌 버핏의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역사가 2000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요 야. 본부장급 정도가 경험한 게 다 이제 플레이어들의 전부라고 지금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리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무위험 채권인 국고 제3년 10년물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네. 본부장 CEO 예. 주니어가 겪은 그 경험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겠는데 네. 예. 저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워렌 버핏은 다 해봤다. 인플레이션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저기서 낮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도 힌트가 뭐야? 경험해봤다. 워렌 버핏이 나이 많다는 얘기는 알지 나도. 워렌 네. 버핏은 막 금리가 아니 물가가 많이 뛸 때도 경험했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겪어보지 않은 데서 다 같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본부장 있다라는 시니어들은 거죠. 지금처럼 지금 올라가는 주가가 걸 해본 적이 지금 없어요. 금리가 평생에 제일 높은 금리다. 뭔가 그러니까 인플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히스토리를 보면 예. 저거 이상하지 않고 저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요거 올랐다고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경험이 짧아서 그렇다 그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좀 경험에 갇혀서 판단을 뭐 네. 한다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 저 2010년 전후로 기준금리는 2%로 낮춰놨는데 국채금리는 막 4.5%, 5.5% 이렇게 너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너무 특이해서 뭐 이런저런 자료들 찾아보고 애널리스트 설명도 듣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데 이 뭔데? 보라색이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따라 그냥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팍 많이 올랐군요. 올랐고 예. 그게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끌어올렸다. 따라 예. 올렸다. 그런데 야 그러면 미국 10년물은 저 때 왜 올랐는데?라고 하면은 알아보면 가장 가까운 답이 뭐냐면 과거 요 익숙했던 세상이 다시 온다라는 기대를 당시 채권 플레이어들은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보시다시피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 10년물은 4에서 5%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한 일이기는 한데 그리고 그래서 단기금리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주가도 빠르게 오르고 유가도 막 다시 막 오르니까 그리고 중국의 성장 동력은 훼손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2008년 이전으로 서서히 회귀하나 보다라고 가까운 과거를 다시 간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럴 수 있겠네. 장기 금리가 막 이렇게 막 올랐다가 예. 점점 이거 실물 경기 침체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막 이렇게 뉴노멀인가 보다. 그렇죠. 뭔가 그러면서 장기 금리 경로가 계속 수정이 돼 가고 연준이 또 심지어 이제 양적완화 QE까지 가세하면서 점차 이제 2%대가 이제 새로운 10년물의 레벨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지금 거네 뉴노멀이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가기까지 한 번은 네. 이 판단 한 번에 실수를 한 거죠. 반역이 있군요. 한 번에 한 번에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나 보다라는 착각. 요거를 한 번 했다가 2%대가 왔다라는 어떤 이거로 이제 서서히 이제 왠지 요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그 표에서처럼 뭐 지금의 시니어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예.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한테는 막연하게 미국채 10년물은 2%가 나에게 가장 익숙한 금리, 익숙한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야 이제 글로 막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글로 다시 했다가 안 되는 걸 느끼고 야 지금 새로운 뉴노멀이 왔다고 예. 이제 뒤늦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직은 현실을 반영 못하고 약간 그런 국면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로 기준금리 정하고 이제 국고채 시장이 이제 조성이 된 게 불과 2000년대부터라서 역사가 일천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반면에 미국은 시장이 오래된 만큼 이제 굉장히 채권 시장이 깊어서 예. 단기채는 이제 기준금리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 채권은 이제 성장과 인플레 전망을 반영하면서 역동적으로 막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를 이제 모든 시장 금리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들도 장기채 시장이 미국만큼 발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장기채 금리는 미국에 거의 그냥 끌려가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장기 성장 인플레가 다 다를 텐데 예. 그냥 미국이 저렇게 가니까 다 이 나라들도 다 따라가는 그냥 거예요, 10년물이 그냥. 다 그냥 거기에 막 지금 따라서 이제 요즘 끌려가고 그러고 있는 분위기죠. 예, 미국이 그런 끄니까. 흐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인플레도 잘 통제되고 고령화 때문에 뭐 장기 저성장이니까 야 10년, 30년 국채가 3% 넘는 건 이건 매수 기회다. 그냥 뭐 사면 된다. 뭐 이게 올해 상반기 이제 채권 시장을 지배했던 내러티브였는데, 예. 근데 왜 최근에 4% 가까이 뛰었냐? 뛰었냐? 이거는 그냥 미국 장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멱살 잡혀 Exactly.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는 기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금리가 저렇게 멱살 잡힌 채 끌려 올라가면 예. 그냥 그러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10년물이 올라버리면 5년, 3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게 당연히 공사, 은행, 회사채 금리 레벨도 이렇게 우리 끌려 진짜 올라가는 연준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되는 연준을. 예. 거죠. 예. 예. 그러다 네. 보니 이게 리테일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게 올 상반기에 다들 금리는 고점이고 그래서 채권을 사면 되는데 많이 먹으려면 장기채를 이제 사야 사야 된다. 된다. 그래서 라고 엄청 했거든요. 샀죠. 네네. 그래서 많이 샀죠. 그래서 보면은 원래 개인들의 채권 매수가 잘해야 1년에 2, 3조 정도였는데 예. 올해는 월 3조씩 막 사는데 그 월 3조씩 산 것도 보면은 다들 국채에서도 이 30년 국채를 많이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으로 막 이렇게 간 건데 그래서 사실 저 리테일 연풍이 이제 막 연말 연초 있을 때 이제 예. 저희 회사의 대표님도 야 분명히 리테일 연풍이 나면 이거는 잘 된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근데 개미들이 왜 채권을 이렇게 붙지?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장기채를 산다는 거의 리스크가 뭘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안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서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주가가 많이 오른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이제 채권을 사놔서 주식을 할 수 없는 뭐 예, 환경.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죠. 있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벌어진 상황인 거죠. 주가는 그러니까 오르고 연초에 장기채를 금리도 산 오르고. 사람 입장에서는 야 주가도 오르고 장기채 금리도 금리도 오르고. 오르고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낭패를 본 상황인 건데, 근데 사실 채권을 산 게 나쁘던 게 아니라 이제 국고채 30년을 좀 이렇게 많이 샀다는 게 좀 놀라운 거고, 이거는 결국은 왜 30년을 많이 샀는지 압니까? 30년이 제일 금리가 많이 뛰니까 그렇죠. 40년짜리가 없기 때문에. 세배 쳤다가 야 이게 거의 3배에 가까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도 찾아봤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면 네. 진짜 많이 찾아본 뭐 겁니다. 50년 같은 거 있으면 분명히 이럴 때 네, 또 그럼요. 50년으로 갔을 텐데.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금리는 고점 받고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다라는 심리가 좀 잘못된 지금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빚을 많이 내면서 집을 사는 심리가 유사한 면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있을 돼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불타는 장기채 수요가 집을 사는 수요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좀 싶고요. 네. 뭐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고 뭐 듀레이션만큼 가격이 변하니까 쉽게 말해서 30년 만기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30% 가까이 오르고 예. 반대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채권 가격이 30% 가까이 예. 손실이 뭐 나니까 다들 이렇게 채권으로 모험하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이 어리석다라기보다는 뭐 사실 기관 투자자도 대부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 뭐 연초에 뭐 어디 이제 기관 투자자 협의회 같은데 이제 미리 자료 제출하고 가면 뭐 이제 배문성 씨만 시장 금리 뭐 상저하고 전망하셨네요. 뭐
배문성 씨만 올해 기준금리 안 내린 거로 전망하셨네요. 하면 이제 채권을 조 단위로 들고 있는 매니저들이 막 이제 노려보고 막 이제 예. 그랬었는데, 근데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도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니까 예. 뭐 장기금리도 고점이라는 인식이 다들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흐름이 반대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일시적인 지금 수급 때문인 거냐, 아니면 이 레벨이 지금 오래 지속될 거냐가 좀 관건일 그러니까 텐데. 저거 아까 전에 하신 네. 말씀하고 되게 자꾸 연상되는데 네. 예전에도 2008년에 아, 예. 한번 금리를 확 내렸을 때 야 이게 설마 얼마나 오래 가겠어? 하고 아, 다시 한번 네. 리와인드를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쭉 빠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도 예를 들면 다시 이제 이건 너무 높아.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금리가 그러다가? 내릴 거라고 기대하다가 안 내리고 야 이건 새로운 노멀 혹시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여기서 살짝 듭니다. 매우 설득이 되다가 요 하나는 마음에 좀 걸려서 예. 그 금리가 지금이 고점일 것이고 앞으로는 내려갈 것이야 이제라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방금 설명해 주신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그런 느낌도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왜 저금리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성장이었으니까 저금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 그럼 인플레가 안 왔고. 예, 인플레가 안 왔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그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다 저성장이라고 아니 하는데. 저성장입니까 고성장입니까 물어보면 고물가일 것입니다라고 답을 해요. 아니 나는 성장을 물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물가는 그럼 왜 올라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가 오르죠. 예. 그런데 경기 좋아서 물가 오를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가가 낮추려면 또 중국에서도 만들고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괜히 비싼 미국 가서 만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물가가 고물가다. 오르지. 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는 높겠죠. 그럼 성장은 저성장입니까? 고성장입니까? 고성장 일리가 있어요? 지금 미국만 잠깐 이렇지 전 세계가 다 저성장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저성장일 거라고요. 고령화도 우리도 계속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성장일 때 고금리가 지속이 가능한 적이 있어요? 저성장인 고금리 사실 그게 너무 옛날 일들이긴 하죠. 네. 브로커 시절 뭐 이런 때. 그래서 침체를- 사실 히스토리를 보는 것도 사실 정확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할 때 앞으로는 저성장일 거야. 그런데 물가는 높다는 말도 설득력이 있어. 예. 그럼 이상한 조합인 저성장 고물가가 이어질 때 이때 기준금리나 시중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예상해야 앞으로 금리가 내릴까 올릴까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많은 채권하시는 분들은 침체가 오면 그러면 고물가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어렵겠죠. 생각을 그렇죠. 하죠. 예. 교과서죠. 그게 바로 이제 교과서. 교과서적인 이제 예.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 그 흐름에 대한 설명이고 예. 지금은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러다가 부러진다와 아니다 미국은 지금 장기 호황으로 가는 거다가 충돌하는 예. 상황. 그래서 미국이 장기 호황이다라고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생각보다 되게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미국 장기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 금리를 쿠션 쳐서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금리도 빙같이 꾸역꾸역 따라 올라갔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가 이 금리를 견뎌낼 수 있었던 상황이든가 경제 상황이. 하여간 그랬어야지.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불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야 저성장이면 저금리지. 저금리면 아니, 그 아파트 무슨- 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오케이 고성장이면 아파트 오르지. 네. 배 팀장님 설명은 그런 것보다 그냥 미국이 저-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럼 그렇다면- 미국이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 고금리가 계속 유지돼. 그럼 장기 금리가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도 같이 그냥 그러니까 높을 미국의 거다. 장기 금리가 높다. 예를 들면 6%다라는 건 누군가가 6% 금리 내고 돈 빌린다는 뜻이에요. 예. 빌려서 어딘가에 투자하면 6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예. 라는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좋은 나라는 금리가 높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4%나 5%로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쳐봐요. 그 그럼 말은 우리가- 누군가가 4%나 5%의 자금 조달해서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그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그런 고성장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나라는 저성장인데 금리만 높은 게
유지될 수 있냐고요. 누가 이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니까 저금리일 거야. 그래서 저성장인데 아파트가 오를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금리 때는 그냥 오르더라. 저성장이건 나발이건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설득력 있는데 설득력 있어. 그냥 설득력 있어. 2%가 사실은 설득력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안 한다니까요. 설득력 있습니다. 애가 말을 야. 좀 네? 불편하게 해서 예? 그렇지. 어떻게 봐야 그거는 됩니까요? 제 요 생각은 혹했어. 내 그렇습니다. 얘기. 요 오랜만에 2% 얘기 혹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저는 이제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 국채를 이제 무위험 채권으로 인지하면 당연히 저성장에는 이제 저물가 하면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이걸 위험 채권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은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소기업들이 당연히 더 힘들지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만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는 생각은 일단은 하고 과거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AA까지 국가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채권도 거의 뭐 무위험에 달하는 그러니까 글로벌리도 사실 이 국채 금리들도 트리플 A부터 다 서열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게다가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만약에 닫힌 게라면 즉 외국인 자본이 안 들어 있는 우리끼리만 돌리는 시장이라면 또 이게 얘기가 달라지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다 이 환율이라는 거를 이제 통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이제 유출이 돼서 환율이 뜨느냐 이제 이 문제가 걸린 건데 즉 이제 대외 금리 차라는 게 너무 벌어지면 당연히 환율이라는 게 뜨는 그게 이제 예. 이제 하는이나 이런 데서도 걱정하는 포인트고 그래서 환율을 주시하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거죠. 화폐 예. 가치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미국만큼 성장 못하지만 그래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후졌어 금리도 더 못 줘 이래 버리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훼손이 되는 길을 예. 가겠다라면 예. 금리 낮추고 원화 가치 훼손 가는 거고 저도 환율 상승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환율의 네.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환의 문제라는 걸 여기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러나 환이 너무 올라가면 그것도 부담이니 한국은행이 한국의 경기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 고금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하여튼 미국 금리를 대체로 그 격차는 격차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미국 금리와의 이 갭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경향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방향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렇죠.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좋으면 한국도 좋았죠, 네, 사실은. 요 화면에서 보여드린 네. 것처럼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야 뭐 베트남 같은 데는 미국보다 금리 낮은데 아무 이상 없다. 뭐 예.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예. 베트남 같은 개도국은 채권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외인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들고 근데 나기 어렵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엔 외인 비중이 정말 미미했는데 지금은 예. 국채 시장이 한 1,000조가 좀 넘는데 외인이 한 230조 정도 보유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채권 발행 잔액도 10년 전보다 한 2배 정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오르고 국채 시장이 나름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예. 이제 외인 채권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건 빌릴 땐 좋은데 갚아야 될 상황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일 때 이들이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지금 그런 충분히 그럴 만큼 이들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빠져나가는 싶고 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 고금리를 준다. 뭐 좀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시간상 이제 네. 말씀드리려던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좀 거기에 대한 시각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 이 화면 보시면요. 이게 옛날엔 좀 달랐다는데 일단 2000년 이후만 보시면 2000년도에 IT 버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전에 이제 침체를 전망하는 채권 플레이어들이 장기채를 막 사가지고 예. 그래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니까 버블이 더 커지고 예. 그래서 버블이 더 크게 터진 만큼 뒷감당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연준은 버블이 우려돼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기준금리 올리는 만큼 장기금리도 따라서 올랐다면 예. 그러면 버블을 좀 더 일찍 막았을 텐데 예. 특히 서브프라임 때는 이게 기준금리를 막 계속 올리는데 이제 미국의 장기채를 중국에서 엄청 사는 바람에 장기금리가 못 안 오르니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하. 버블이 더 커졌다. 예. 이게 약간 어떤
그런 대세적인 분석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침체가 온다 하면서 장기채 수요가 막 강해지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작년 가을보다 상당히 이제 올 상반기에 내려갔는데 그게 예. 주식 부동산 가격 회복에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다시 뭐 집값이 빠지다가 뭐 올랐다느니 막 예, 이런 예. 일이 생기는데 예. 근데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오른 거는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돼서 장기물 발행이 예상보다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나 사우디는 미국 장기채를 뭐 팔고 앉았다라는 예. 그런 수급 얘기가 한 축에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침체가 아니라 양호한 성장과 인플레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그런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근데 저는 사견으로는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 이유를 추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4%대 장기 금리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데,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년과 2008년 연준은 이제 예. 버블을 막으려고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자꾸 장기채를 막 사니까 예. 장기 금리가 안 올라서 이게 버블이 커져서 얻어 터진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버냉키가 이걸 의도했던 안 했던 QE를 함으로써 연준이 장기채를 계속 사는 이 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예. 이제 연준이 미국 장기 국채의 큰 손이 돼 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손이 되면 전체에서 전체 장기채 한 20에서 25%를 연준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는 연준이 장기 금리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약간 팔아도 되고 살 그렇죠. 수도 막, 있고. 막 이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장기 금리가 너무 낮아진다 싶으면은 그냥 확 팔아버려서 올릴 수도 있는 예. 그렇게 장기 금리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저렇게 두 번이나 얻어 터졌는데 이제는 시장에 당하지 않겠다. 뭔가 시장의 어떤 과욕으로 장기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이 수급에서 장기 금리를 조절해서 버블을 막는 뭐 그런 방법도 지금 가능해졌다고 좀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다가 이제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강화하려면 예. 약간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게 달러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한테 더 좋다. 어떤 기축 통화의 어떤 지위를 굳건히 하는 데는 근데 지금은 네, 버블을 좀- 걱정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미국이. 지금 사실 근데 상반기에 이런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 장기 금리가 낮아졌다가는 그냥 바로바로 자산 가격이 또 급등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미 상반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다시 오르면 분명히 집값이나 주가에 지금 영향을 예. 점진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조정이 지금 최근에 좀 이제 같이 좀 따라온 거고요. 네. 허허.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더 오른다. 그럴 수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중 금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테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의 부동산의 반등은 잘 그렇겠죠.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경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금리라는 것도 이제 환율 쿠션을 받으면서 예. 이제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 2013에서 2019년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에 상대평가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네. 환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예. 할 수 있었고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네, 네. 네, 네네네. 예, 보시다시피 뭐 가장 환율이 이게 방어가 잘 됐던 나라였었죠. 선진국이나 다른 데 비교해서도요. 예. 네. 그러다 보니 가계 부채가 올라도 뭔가 다 이 나라는 다른 걸 다 잘해서 괜찮다. 신용 등급도 유지되고 예. 신병사들은 이때부터 가계 부채는 좀 걱정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호주도 그렇죠. 호주도 뭐 다른 게 워낙 좋으니까 이게 높아도 그래 뭐 그냥 그거 하나 나쁘지만 얘 다른 예. 거 다 잘해서 등수 좋아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슬금슬금 지금 저는 중국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대부분 그 나라의 이제 M2,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 화폐 통화량과 예. 이제 그 외환 보유고가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도대체 뭐가 정하냐라고 예.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냥 달러랑 얼마로 바꿀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화폐 예, 가치인 그렇죠. 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은 너 달러 얼마만큼 벌어, 너 달러 얼마 갖고 있어. 이게 그 나라 화폐 가치를 예. 좌우하는 그 핵심 질문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수출 잘해서 그동안 잘 벌었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잘 늘려왔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부터 이게 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안 늘고
M2만 들고 예. 우리나라는 한 2016년 이후부터 아하. 이게 또 약간 깨져요. 근데 예. 중국이 깨진 이유는 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대1로 하면서 막 이렇게 써버린 예. 거 있고 또 뭔가 비자금이나 이런 걸로 되게 샜다 뭐 이런 분석이 또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또 이때부터 이렇게 이게 또 같이 따라 올라가지 못한 게 이제 우리 또 해외 투자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예, 달러가 좀 많이 나가면서 예. 이게 추세가 살짝 벌어진 건데 지금은 이렇게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전까지는 환율의 1,100원이 기본적인 레벨이었지만 1,300원으로 한번 훅 뜬 것도 저는 이 여파도 지금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채 투자라든가 이런 또 하고는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달러 채권 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는 환율을 한마디로 좀 지금 이게 상방이 좀 열려 있어 보이는 이런 이 상황들로 봤을 때는 통화량이 많다. 통화량이 체력에 비해서 많다는 체력에 뜻이죠? 비해서 그렇죠.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 그게 바로 환율이 1,100원이었다가 1,300원이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로도 보인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환율을 계속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예. 또 이제 금리를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미국은 저렇게 높은 금리에 있는데 우리는 막 뭐 힘들다고 금리 낮추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환에서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제 그 점을 좀 같이 못할 거다 쉽게. 좀 하기 쉽게 하긴 어렵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네, 네, 네. 그럼 예. 그럼 팀장님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못할 거고 그렇게 더- 보시는 건데요. 더 오를 수도 있다 미국은. 더 오를 그거는 수도 있다. 사실 미국 때문인 거고 미국의 장기 금리는 좀 4%대를 그러니까 더 오른다라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거인 유지가? 거죠. 대략 예. 얼마나 지속될까요? 우리는 뭐 이러다가 올해 겨울쯤 되면 다시 금리 내리기 시작하지 저 불경기를 어떻게 막아라고 예. 했는데 생각보다 더 지속된다면 2024년 내내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길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게 이 요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워낙 탄탄하고 근데 소비에서 약간의 뭐 카드 연체율이 올랐다느니 이런 소식이 좀 들릴 때마다 이제 드디어 미국도 부러지나 보다 하면서 이제 막 네, 금리가 네. 내려가기도 하는데 예.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체적으로 안으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주택도 서프라임 이후로 굉장히 이게 주택 연수가 평균 서프라임 때는 한 26년이던 게 32년까지 왔다는 거는 그만큼 신축 주택도 많이 안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집을 지어야 되는 또 수요가 주택 늘겠죠. 투자, 주택 투자, 공장 투자 막 이런 투자가 막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공장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고용도 하고 엔지니어도 와야 되고 집 지을 때도 그러겠죠. 이 블루 칼라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높은 이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용이 좋은데 이 투자 덕분에 고용이 쉽게 부러지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또 이분들이 약간 또 이제 그 임금도 이제 높여 받으면서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뭐 그러겠죠. 얄밉게도 미국만 좀 갖춘 것 같은 그 자기네들 나라에 전폭적인 투자를 한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분기, 2분기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야. 있겠다. 즉 소비가 좀 꺾여도 저 투자 쪽에서 올라오는 그 거드는 효과가 미국은 참 어찌 보면 많은 걸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서프라임 때 미국도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갔다가 예. 이게 거의 7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를 엄청 건전하게 만들어 놓고 놓고 지금 그래 금리가 놓고 고금리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땐 민간의 부채는 돈을 더 효율적인 대로 흐르긴 하지만 분명히 버블을 만들거든요. 예. 반면에 정부 부채는 효율적인 대로 흐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좋을 곳으로는 가고 예. 버블을 잘 만들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예. 미국은 가계부채를 확 내려놓고 정부 부채를 쫙 쓰는 정책으로서 약간 어찌 보면 장기 호황 을 예. 계산하면서 지금 뭔가 스텝을 밟는 모습 와. 같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약간 아직은 소수설인 것 같고 예. 다수는 그래도 결국 이렇게 높은 금리 미국도 견딜 수 없어가 뭐 아직은 좀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다수설인데 네, 네. 팀장님 보시기에는 네. 고금리와 미국의 호황이 같이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다인 거고 그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미국 금리가 좀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때도 소수설이긴 했지만 지금 슬슬 장기 금리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잘 예상하지 않았던 예. 게 일어난 맞아요. 건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스텝을 갖자면 이 수준이 장기화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저는 좀 설명을 드린 거죠. 예. 말씀은 그렇게 안 해도 미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됐고 다른 나라가 계속 될 거라서 내가 지금이야 말은 그렇게 못해도 금리가 더 오를지 누가 아냐?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라는 그러나 점잖게 말하니까 그냥 이 금리 수준이 꽤 당분간 유지될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1년이에요? 라고 물은 질문은 그 누가 알아요? 3년일지 5년일지 네, 뭐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야. 돌이켜보니까 어마어마한 미국은 시나리오다, 저성장인데 우리는 고성장인 건 겪어봤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이 고성장일 때 우리도 고성장인 것도 겪어봤네요. 겪어봤죠. 네. 예, 네네. 미국은 그런데 고성장인데 미국은 고성장인데 우리는 저성장인 걸 안 겪어봐서 그렇죠. 가지 않았던 그럴 길이죠. 때 네,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겠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네 우리는. 네, 네, 예, 그렇죠. 어디 참고할 만한 다른 케이스 없습니까? 어디 미국이 고성장일 때 내가 봤을 때 어디 우리 일본 어땠어? 일본이 팀장이 저성장이었잖아. 오늘은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거 오늘 알아야 되는데. 안 한 거 많아요. 오늘 아는 거 아직 많습니다.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충은 알겠고 다음에 한번 더 하셔가지고 심화 학습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에 나면 미국 장기 금리 많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이제 취소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요 단기적으로야 떨어질 수도 있고 올 수도 예, 있으나 그렇죠. 예, 네. 어차피 안기자나 저나 이번 달에 집 사서 내년 봄에 팔고 쓰려고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집 한 채 사면 거의 뭐 오래 가져가겠죠. 그런데 워낙 비싸니까 예. 살 때 뭐 5천만 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러니까 언제쯤 사면 좋으냐고 하는데 그냥 집 한 채면 아무 때나 사세요라고 하면 그렇고 좀 안기자 집 안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살 건데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의지가 의지가 강합니다. 있습니다. 이런 의지로 계속 사면 한 10채 살 것 같아요 지금. 그 타이밍을 어렵네. 지금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내년 봄에나 내년 가을에 네. 하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인지 예. 그게 궁금한 거라서 금리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미국은 안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네. 한국은 예. 잘 생각해봐. 그게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미국 집 사는 걸로 방향을 틀어서 이왕 사는 거 지금까지 못 산 거 미국 집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걸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든지 오늘 굉장히 배문성 충격인데요. 팀장님 나오시면 하여튼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 저는 야, 오늘 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라는 걸 충격받았습니다. 느끼게 됩니다. 네, 배문성 팀장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예,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체포해 올게요. 잠깐만요.